반갑습니다. 예수입니다. 오늘은 그 연천공 채덕지의 그 재출사와 재은퇴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그 연천공이 은퇴할 때 그때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연천공의 은퇴가 그 계유정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몸을 피한 병기보신인가, 그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의 그 중요한 그 배경에 대한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예가 지은 그 태유시 송별시 서, 그리고 박팽년이 지은 그 태유시 송별시 발, 이 두 개의 글을 통해서 당시 상황이 어떠한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51년 예문관 직작 재출사와 재은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세길이 막힌 63세 노인이 남원부사에서 은퇴를 했어요.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존심양성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점행해지면서 그때 지은 존양루가 성리학자들의 탐방명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1451년 은퇴하고 두 개가 맞물려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욱더 유명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책에 적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51년 은퇴 이유를 그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직분을 다하기 어렵다. 결국은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 물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리만 차지하지 뭐 기여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가 내 분수에 맞는 것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서 존양루에 누워서 여생을 마치고자 한다. 즉 마지막 과업인 존심양성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는 그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덕 고졸한 정학지사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태유시 송별시 서를 읽어가 보겠습니다. 1451년에 그 이예가 그 한강변 그 송별년 자리에서 지은 서문입니다. 옛날에 소광과 소수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소광과 소수는 그 양소라 해가지고 중국 한나라 때 그 은퇴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황제와 태자가 노고를 치유하며 황금을 하사하였고, 높은 벼슬아치들과 친구들이 낙양성 밖까지 따라 나와 작별하였다. 길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어진 사람이 떠난다라고 하였다. 생각해보면 지금이 바로 그때와 똑같지 아니한가. 양소, 소광과 소수에게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소광과 소수는 그 한나라 때 태부 벼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태부 흔히 그렇게 말하죠. 벼슬로 이름을 얻은 것,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올라서 명성이 자제해지는 것을 후회해서 은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높은 벼슬에 올라가 유명해지려고도 다 하는데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서 은퇴했다는 얘기죠. 근데 연천공의 은퇴가 양소, 소광과 소수에 비교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수가 소광의 조카예요. 그래, 이걸 비유를 해서 그 연천공의 은퇴에 송야공 최광지의 장남 최생명 그분도 함께 은퇴했다. 그래가지고 소광과 소수가 삼촌 조카간이고 연천공하고 그 최생명 이분이 삼촌 조카간이기 때문에 또 그리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는 경강부회하고 말하자면 이제 좀 뭐 조상비유하러 지어내는 얘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최생명 그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그런 저술, 소태부에다가 비유하는 저술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 붙여서 그러니까 소광소수가 삼촌 조카니까 이제 연천공하고 제 생명이 삼촌 조카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고 하는 거죠. 소태부는 소광과 소수입니다. 태유시 송별시 발하는 거를 1451년에 박팽년이 지었는데 이거 역시 그 송별년 자리에서 좀 박팽년이 지각을 했어요.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이제 오니까 시를 다 지어서 이제 책을 매면서 그 누구냐 저 신숙주가 박팽년 보고 당신이 너무 늦게 왔다. 이제 뭐 시가 다 지었으니까 당신이 시를 짓지 말고 뒤에다가 이 발문을 하나 적어 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그 박팽년이 이제 적어 놨어요. 어떤 사람은 부귀와 공명이 한 세상을 움직일만 하다고들 말하지만은 필부의 작은 마음 하나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자기 한 몸마저 가놓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천하 후세의 인망을 한 몸으로 받기에 충분한 사람도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세력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며 공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제 공이란 건 여러 사람들의 공론, 그러니까 여론을 말하는 거죠. 지금 완산 최 선생은 전주고 최 선생은 연천공을 말하는 거죠. 주상전하께 글을 올려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니 사림이 칭송하고 연천공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한 가지로 흠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무릇 선생이 조성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여기 선생은 연천공이죠. 명성과 벼슬이 당연히 지금에 머물지는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은퇴를 결정하였으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조금만 그 사람들 말리는 대로 참고 있으면은 뭐 1년 2년 안 가서 금방 높은 벼슬로 올라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물러나겠다. 그 벼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결정했다.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이 어찌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공은 시골로 돌아가서 더 이상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탄식하면서 칭송하여 맞지 않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그것은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르름을 받게 만드는 원인이 조정에서 더 높은 벼슬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경하는 것은 그 사람이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시골로 물러나 한가롭게 살아가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상 직작 재출사와 재은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송별련 참석자들의 면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